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과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선임하고 당대표 선거 돈봉투 의혹 등으로 시끄러운 당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떻게 혁신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당대표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공언하면서 내년 총선에 과반을 획득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죠.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국 두 사람 모두 부결이 되면서 여러 뒷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네, 이 부결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상은 부결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다른 의원에 대한 것이라도 통과시켜주는 그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소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단일 대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결적으로 기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제 예상대로 또 부결이 되고 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데 매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4연속 부결을 되다 보니 체포동의안,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네. 그 의미를 쇠색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나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에 20명이 돈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 가지 뒷말들을 낳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표결 참여 자체가 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역대 이게 기자하면서도 봤고 이제 국회 와서도 봤지만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당연히 절차입니다.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다른 역대 법무부 장관들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표결에 있으면 본인이 와가지고 이제 혐의를 드라이하게 정말 절차에 따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소명을 또 하는 절차를 거치죠. 저는 한 장관처럼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체포동의안 나오면 일전에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예.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때 무슨 확정되지 않고 지금 재판할수록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토착 비리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지 이번은 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두 분 의원에 대한 이제 지금 무소속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 됐는데 네. 당내 당일날 아침까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취재를 좀 하면서 물어봤는데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결될 네. 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약간 기류에 변화가 생겼던 게
왜냐하면 또 부결되면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결적 의원들 의견이 모으고 있었는데 네. 그 직전에 검찰이 또 이제 국회 예. 사무처를 압수수색합니다. 29명의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해가고 최강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 8명의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네. 거기에 2명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됐다는 시기에 네.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네. 눈만 뜨면은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모욕 주고 언론에 또 기사 흘리고 이러니까 좀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한 장관의 저런 말씀이 나오니까 네.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꿔서 저런 입장이었다면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투표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의원들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정적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기사화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한 장관처럼 네. 발언이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이 사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 그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결국에 부결됐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잘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노렸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되묻고 싶으면 저 만일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20명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가결시켜줬을 것까요? 가결시켜줬다고 뭐 보십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가결의 무게가 좀 저는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네. 말하자면은 그 정말 본인들이 그 부결을 시켜줬다는 명분이라도 어디서 찾은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물론 저 발언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테고 듣는 그 청취자들 그 국민들이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그러면 돈을 만든 사람이 있었고 윤관석 의원이 받아서 이성만에게 전달했고 또 거기서 20명 정도에 전달됐다. 그 사실 정도는 특정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투표에 과연 참여하는 게 맞느냐의 정도는 문제 제기를 저는 뭐 국무위원이 체포동의안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그 얘기 때문에 격앙돼서 우리가 부결시켰다. 그건 민주당의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네. 그 국무위원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자신의 투표행위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는 네. 좀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뭔가 이 국민적 비판과 이런 끌어오르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 뭔가 무마시키려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네. 국책사회를 돌리려는 행위지. 전 제가 보기에 저것이 명분이었다면은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고 헌법기관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개개인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그거는 온당한 그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은 내심 부결을 원했는데 마침 핑계거리를 찾은 거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도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의 도발은 일관적이었어요. 뭐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공정, 그다음에 정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일관된 도발을 해왔다. 이번에도 사실 여기 뭐 범죄자가 20명이나 있네. 그런데 셀프 표결하네. 거의 이런 식의 네.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거의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 거거든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거라는 보면은 거죠. 분명히 도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예상 못했을까요? 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예. 사실은 여론의 압박이 꽤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소위 한동훈 장관이 도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당내의 갈등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네. 만약에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당내 갈등이 무엇으로 폭발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폭발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친명 비명 갈등이 있지만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오면서
향후에 민주당의 어떤 그 리더십 논란, 예. 개파 갈등 이게 결국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통해서 폭발할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고 네, 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번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논란이 어떻게 보면 희석돼 버리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는 당내 갈등 이런 것과 때마침 한동훈 장관의 어떤 도발 발언.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부결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명계가 아직 그렇게 똘똘 뭉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최고의 민주당 내의 문제는 이제까지 뭐 수박 논쟁이니 뭐니 네. 싹 다 사라지고 이재명 당대표 대표의 리더십 리더십. 문제가 바로 올라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려면은 거의 정면 충돌을 대비하면서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정도로 무리익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 수사를 확대해 갈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게 내년 총선 앞두고 체포 동의안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마다 부결시킨다면 지금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대부분이 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20명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돈을 살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던 두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이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 사실은 더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죠. 예. 소위 이정근 녹취록보다 더 파괴력이 세다는 이정근 노트입니다.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정리 몇 장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굵직굵직한 자금 흐름, 뭐 정치 자금을 정리했다는 그 이정근 노트와 관련해서는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라도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까지 계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부결을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반발도 더 커질 텐데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그렇겠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결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인가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은 많이 깔아놨는데 이걸 잘 제대로 수습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신임이 과거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마 자신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간계 아니야?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 전 수석이 뭐 중진 의원에다가 예. 사선 의원쯤 될 겁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없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본인 나름의 뭐 정보를 할지 어떤 얘기를 듣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공정과 상식도 좋아하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얘기를 참 중요하고 네. 제 원칙처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참 많은 수사를 하죠. 예. 많은 수사를 하면서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검사 70여 명이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사가 이 최재성 수석이 어떤 보는 입장을 본다면 그게 잘 안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재판 갔는데 뭐 유동규 씨 진술 같은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져나가고 예. 본인 진술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말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체포영장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말 자고 나면은 어느 의원실은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민주당이 받는 타격이나
어떤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탄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세신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용서도 구하고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최 전 수석이 한동훈 장관이 일 처리 못한다고 봤듯이 예. 막 벌려서 정말 야당을 향해서는 끝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지금 공천장사 의혹이랄지 이런 분들 나온 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런 수사가 다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저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대선수 졌지만 어떻게 한쪽만 저렇게 탈탈 털어도 아니 압수수색을 한 사람을 향해서 300번 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맞느냐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법 앞에 모든 게 평등하다. 네.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이 원한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최재성 전 의원의 얘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유가 뭐냐? 일은 벌이는데 결론을 제대로 못 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 만약에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이건 검찰총장한테 돌아갈 책임이지 네. 그 수사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법무부 장관한테 돌아갈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된 대로 이거는 최재성 전 의원의 이관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평가는 사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아마 세간에 들은 얘기들을 뭐 또 이렇게 전달한 것 아니라.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판단 가능할 것 명실상부한 예. 소통령이라까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2인자라고 하니까 저기 김영남 의원님이 법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한 장관이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네. 거는 다들 아니까요,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만남 이후에 한중 관계의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중도 중국 방문도 사실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 방중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소통해야 됩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한중 관계 갈등이 불거지는 이 시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거를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정해진 일정이었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일수록 더 가서 좀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 외교 해야죠. 원칙적으로 저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왜 지금이냐는 거죠. 물론 지금 임태는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추진이 돼 왔고 그것이 시기가 이번 시기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관계가 밀착되고 한중일 삼각구도가 동북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재편 구도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긴장하고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전략이 바로 북한의 전략과 같은 통미봉남.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 해서 통미봉남이라 그러는데 중국의 올해부터 한국에 대한 전략이 이른바 통야 그다음에 그 봉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과 통하고 여당은 안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회로를 택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도 제가 알고 있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간 겁니다. 가서 간 이유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조는 외교적 기조는 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었는데 네. 결국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끌어내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가치외교, 동맹외교,
한미일 삼각구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에게 정말 그 판을 깔아줘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게 하는 그 유튜브 생중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럼 왜 지금 굳이 갔어야 하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 시기를 조금 한두 달 유예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의 저 일진, 이진으로 나눠가지고 연속적으로 가서 저렇게 그 중국이 원하는 일정을 소화해 주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의원 외교이지만 최소한 의원들의 외교도 정치는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익 외교를 좀 더 지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워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그 방문이 충분히 예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이게 더 외교적 결례가 되고 오히려 한중 관계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는 국가 간의 외교지만 의원 외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서가 이러하니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 여론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싱하이밍 대사의 어쨌든 이 논란이 조금 가라앉으면 우리가 그때 방중하겠다. 오히려 그게 더 떳떳하고 선출직 의원다운 그런 권력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왜 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런 와중에라도 가서 교류하는 게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제3차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 중국과의 어떤 그 소위 배팅 발언이나 아니면은 뭐 티베트 인권 문제가 지금 오염수 문제를 과연 덮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을 대통령실과 여권이 지금 이제 아주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요. 배팅 발언이 우리 국익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한미일 공조에 배팅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저자세 외교. 그러니까 여권은 일본의 저자세 외교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중국의 저자세 외교하고 있다고 칩시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느냐 이거. 티벳 인권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까요? 아니면은 당장 오염수가 방류돼서 소금 사재기하고 미역 사재기하고 이게 피부에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갖다가 질타할 때 자신들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두 개가 마치 동격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배팅 발언이나 티베트 발언이 피부에 확 와닿기보다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지금 마치 그거를 마실 수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그런 여권의 어떤 그 분위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삶의 안전에 해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중국의 어떤 그 저자세 외교, 민주당의 저자세 외교로 덮으려고 해도 이거는 덮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용남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중국 방문을 함께 하려던 의원들이 있던 걸로 두 명이 원래는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두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당회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하고 분위기하고 맞지가 않죠. 첫 번째 지금 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더군다나 1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돼서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본회의 시작하는 날 출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작년 9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회기를 잡고 있어서 언제 떠나더라도 국회 회기 중입니다. 이게 뭐 이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외유를 출발하는 시점이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6월 초만 해도 본회의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본회의 시작하는 날부터 출발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방문 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티벳 지역을 방문하는데 만약에 티벳 지역을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벳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방문 승인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른바 그래도 정치한다는 사람이 중국 가서 그것도 가장 인권 문제가 심각한 티베트 가서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문화 행사만 보고 온다? 그러면 왜 가요 거기를 도대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방중이 철저히 문화교류 네.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맞지 않아요. 티베트 방문해서 문화교류만 할 것 같으면 거길 가질 말아야지 차라리. 네. 어디 유람단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도 이번 방중은 대단히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한 대변인,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권에서는 친일 외교, 야권은 친중 외교 이런 식의 프레임이 하나로 좀 이렇게 구성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난주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게 총선에도 이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외교라는 게 여하튼 국익에 우선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닙니까? 예. 좀 안타까운 목소리를 얘기하는 저는 최우선 분들도 과제는 있고. 예. 외교는 국익이고 예.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이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티베트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중국에 간 의원 외교 가지고 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예.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을 받습니다. 네. 그 옆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었고 그 왼쪽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그 일 때문에 한미 동맹, 미국의 동맹국 국가 원수가 유일하게 참석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미 정가가 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외교를 비판하는 당시 보수 매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당시에는 기자였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존중했습니다. 모든 외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토니 블링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이 시기에 갑니까? 그럼 빌 게이츠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왜 이 시기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비판해야 됩니까?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외무장관은 중국에 왜 갑니까?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에 왜 갑니까? 다 이거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편향적인 일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서방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우리 두 분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디커플링이었어요. 관계를 절단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어요. 네. 위험 관리입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가치 외교라는 환상에 빠져서 몽상에 빠져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무슨 뭐 친중, 친일 프레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적자국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손해보고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아가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네.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님 위험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선 의원의 울산 시장까지 하셨어요. 네. 초청국이 초청 비용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근데 이걸 뇌물성 외유라고 하십니까? 집권당 대표가? 비용을 이제 중국이 부담한 데 대해서 한 이거는 말씀이시죠? 저도 국회에서 근무할 때 국회의장들도 초청할 때 그 네. 나라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됩니다. 네. 초청국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선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십니다. 아무리 민주당 믿고 공격하고 싶어도 네. 이런 표현 하시는 거 과합니다. 네. 이건 집권당 대표가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가 언제까지 갈등 관계를 하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출구 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는 얘기인데요. 선임 배경 권질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금융이나 법률, 금융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데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박창환 교수님, 이 김은경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개혁적이고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정했다라고 권칠승 대변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일구는 친이 인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번 혁신위원장 그 측이 예. 발표 10시간 만에 이제 좌절됐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친위 인사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떤 인사가 혁신위가 위원장을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였는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은 지금 현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혁신위 그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았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파색이 옅고 무색무취 그러면서 금감위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는 거죠. 굉장히 좀 무난했다. 지금 사실 누구를 내세워도 개파 갈등 속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무색무취의 무난한 사람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논란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는 뭐 괜찮은 인선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무색무취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과연 어떤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돈봉투 문제, 네. 그다음에 코인 문제 이게 다 지금 도덕성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네. 민주당의 지금 어떤 혁신, 쇄신 이거를 이끌어갈 강단이나 정무적인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다가 자칫 이제 지도부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 뭐 혁신위원장이 10시간 만에 좌초가 됐었기 때문에 네. 김은경 위원장이 뭐 무난하게 만장일치로 선임된 건 굉장히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된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게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라는 것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해갖고 뭐 어느 정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논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지적할 논란인데 지금 저는 그 박찬원 교수님께서 이제 무난한 혁신이라고 하셨는데 무난한 혁신은 형용 모순입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고 사실은 그렇게 강도 높은 걸 하려고 당의 위기가 처했으니까 혁신하는 건데 무난하게 하는 혁신은 그건 말 그대로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 모순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은경 지금 혁신위원장 내정자분이 이분이 적임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것이 말하자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한 거거든요. 예. 자,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로 당이 미증유의 위기에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모셔온 분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의 혁신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검찰 혁신합니까? 그러면 뭘 혁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내정이 전혀 감동도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울림도 그리고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민주당 내 의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민주당 혁신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무난한 혁신,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위기를 현 지도부의 위기를 돌파해주는 말하자면 포장재 역할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에 그러니까 과제가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 혁신의 방향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뭐 친명계는 뭐 대의원제, 친명계는 대의원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비명계는 이재명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조정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고 두 번째 혁신위원들 어떤 분들 내정하는지 네. 저는 한번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강도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와 거리를 둘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은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고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당의 위기감이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네. 혁신이라 그러면은 시간 버는 혁신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계속 친명도 비명도 아닌 인사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라면은 개파색이 없다라는 네. 점이지만 또 단점이라면은 그만큼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정치권에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복잡한 민주당 내 당내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혁신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최 의원님께서 너무나 아프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 위원장님이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 당대표 시절 때 네. 당무감사위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도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고 당무감사 관련해서. 그래서 당에 이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사정은 좀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전 유심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능력에 대해서는 당 안도 그렇지만 당 밖에서도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기사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어떤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분이 금감원이 부위원장 하면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인데 기자들이 금감원 쪽에 취재를 했는데 아주 결단력이 있고 원칙주의자인데 과단성 있는 분이다. 네. 쉽게 말하면 간단한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인선 바로 다음에 이제 열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위의 명칭부터 과제, 역할을 모두 정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전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혁신위가 만들어낸 혁신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불안하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정말 다시 신임을 얻고 네. 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네. 해나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혁신을 고민하는 민주당에 놓인 과제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과제를 꼽으라면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윤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겁니다. 중도층이 확 돌겠죠. 그리고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나간다 해도 민주당한테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나 바람하지 않는 일이죠.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한 번 정치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자신의 SNS에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10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김영남 의원님, 네.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을 가다 보면 실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공교롭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직후에 서울대에서 이제 파면됐어요. 네. 그래서 파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파면된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일일 텐데 네. 조국 전 장관은 항상 보면 일종의 역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해서 찾은 게 이제 총선의 길이 아닌가라는 해석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명예 회복을 선거 출마로 회복한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뭐 역발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상식 밖의 결정이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쭉 경험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일종의 역발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정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항상 거꾸로 결정하는 데에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과연 소위 자기가 속했다는 진영에 도움이 되는 출마냐 예. 뭐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선택은 출마를 하게 되면 뭐 국민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좀 한 번이라도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개인적으로 명예회복할 기회를 자기가 갖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년 선거에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대표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책방 예. 들렸다가 이제 글도 쓰고 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커지는 형국인데 당시 이제 저는 뭐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뭐 전화를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우리 중진 의원 중에 한 예. 분이 지도부 계신 분 한 분이 통화를 했답니다. 네. 자꾸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본인 말씀은 이제 그 울산에서 이제 법고전 산책인가요? 책 북 콘서트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평산에 가서 대통령님을 안 보면 또 그 또한 이상하게 또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갔던 거고 정치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고 저한테 전해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어떻게 손사래를 쳤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총선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잘 솔직히 모르는 게 맞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 길 없는 길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왔잖아요. 문 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이 총선 출마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성정이나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나 조국 전 장관이나 선거도 10달이나 남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저 대통령이 출마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또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실 분도 그런 아니죠? 저는 화두에 그런 얘기들은 안 올랐을 거라고 거다? 생각합니다. 안 됐을 네. 거라고 보고 지금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이런 무소속 얘기들이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출마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지금의 여권이나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말 상당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 단위의 선거고 그 가가지고 이제 그 시점에 갔을 때 어떤 뭐 선거의 구도랄지 어떤 프레임이랄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그런 모든 의원들 아니면 모든 뭐 평론가들도 예측을 각자에 따라서 할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으로서는 다 그건 가정이고 쉽지 않다. 네. 현재로서는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뭐 출마를 결정했다거나 예. 아니면 나는 안 나가겠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사람이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뭐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얘기하면 무조건 지금 총선 출마 얘기 나올 거다 예상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 그리고 왜 하필 길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해석들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신당 창당할 거다 여러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이라고 표현한 건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실종할 수도 있다는데 저는 길은 있습니다. 길은 네. 왜 길은 뭐냐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 길이 원래 갈 길은 그겁니다. 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자숙하고 그 결과를 승복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길입니다. 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부인이 무려 도합 5년의 형을 받았고 네. 자, 또 조민 씨 딸은 지금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은 멸문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건 명확히 정해진 거죠. 본인이 나는 법률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치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아니야라고 네. 그것을 나는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입증을 받겠다라는 걸 결심한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금 가세해서 본인의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출마하려면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겁하게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혹은 말하자면 그 약한 대상을 놓고 뭐 약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을 놓거나 아니면 약세 후보를 놓고 조국 전 장관 3파전을 벌인다거나 해서 저는 가면 안 되고 당당하게 민주당 간판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나를 표적 사냥했습니다. 예. 유권자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정면 승부 걸어야 합니다. 전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길 없는 길엔
저는 그걸 길이 될 수 있지만 무슨 아주 험지가 아닌 지역에 가가지고 뭐 양산 쪽에 가가지고 뭐 무소속 출마한다든지 뭐 아니면 관악에서 또 무소속 출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결심이 섰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낫 한 자루 칼 한 자루 가지고 정글 헤치면서 나가야죠. 저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간다면 해줄 수 있겠으나 저는 길은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자숙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마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호사가들의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서울 관악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현재 거주지가 서울 관악이라고 하고 네. 경남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호위무사로서 경남 양산 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부산 사상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서 일합을 겨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전남 광주에서 신당 창당 후에 호남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박창현 의원님이 이렇게 나오는 4개의 이 시나리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조국 전 장관은 학자로서의 삶, 그다음에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꿈, 예. 이 두 가지를 추구하다가 좌절을 겪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갖다가 고민하는 시간이 꽤 길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뭐 출마를 결심했다거나 지역을 고른다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하듯이 사실은 사법개혁에 손댔다가 소위 말해서 집안이 거덜나신 예. 그런 정치적인 고통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에 또 한 분이 이제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명예회복의 어떤 기회로 이번 총선에 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역까지 고민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본인이 추구해왔던 뭐 검찰개혁이나 또는 뭐 학자로서의 삶을 돌아본다면 쉬운 지역에 나올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봐요. 예. 만약에 나온다면 뭐 민주당의 도움을 받거나 공천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험지, 어떤 상징적인 그런 험지에 도전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판세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징적인 지역 이런 데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주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이 파면된 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상임 고문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2번이나 들어갔는데요. 참 지금은 후회 막급이에요. 그런 학교 나왔다는 게 어디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모든 기자, 모든 교수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이제 받으면 안 돼요. 네, 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지금은 현재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서울대 파면 처리가 처분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의 분위기,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입장에 나왔다거나 뭐 정리된 뭐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님의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이 결정은 좀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은 있다고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제 결정을 징계위에 회부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혐의랄까요? 뭐 3가지를 뒀는데 네. 그게 이제 딸의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문제였고 사모펀드 관련된 문제였고 PC 뭐 증거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했다는 거였는데 네. 이 2번째, 3번째는 무죄가 났어요. 예. 법원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조국 딸의 600만 원 장학금 문제인데 이게 뇌물수수라고 처음에 했다가 역시 그 혐의가 깨졌습니다. 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으로 이제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이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 부산대 의전원의 노모 교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대 측이 이건 또
우리 조 전 장관께서 또 다퉈보겠다고 2심과 3심을 다투겠다고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미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교수직을 파면까지 해임보다도 더 강한 게 파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결정한 거는 이게 한동안 이제 그 징계 자체가 이전 총장 같은 경우는 쭉 했었는데 상당 맞지 않다. 그래서 징계를 보려놓고 혐의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해 7월, 5월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노모 교수 같은 상황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네. 현재로서 조 전 장관이 본인의 방어권 차원의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대에서 이거 가지고 파면까지 한 거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네.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뭐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관련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관련한 법적 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이 취소된다거나 법적으로 보장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많더군요. 일단 뭐 조국 전 장관은 끝까지 다퉈보겠죠. 예. 그러면서 뭐 내년 총선에 정말 출마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총선 때까지는 적어도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확정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세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대 파면 결정이 성급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소된 지는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입니다. 보통 공무원 같으면요. 기소되면 그 이후에 바로 결정 나요. 네. 이건 부당하게 지연됐던 징계가 뒤늦게라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기소가 될 경우에 아니 서울대 교수도 네네. 국립대학이잖아요.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물론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차고 넘쳐요. 근데 이거를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했다는 식으로 왜곡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이제 사실을 좀 비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징계 사유는 넘치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이야기 중에는 특권 의식이 넘쳐납니다. 네. 이게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시키느냐? 아니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어려우면 예. 자녀의 그 부정 입학에 관여된 게 드러나도 파면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 뿌렸다고 그거 갖고 구속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계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인가요? 예. 아니 서울대 교수가 되기 어려운지 쉬운지 하고는 별개 문제로 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거죠. 네. 서울대 교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징계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네. 대단히 잘못된 특권 의식이고 네. 그런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런 말 한마디에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쭉 야당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번 주에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먼저 듣고 오시죠. 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지난 100일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보자로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사실 평할 것조차 부족합니다. 네,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 단골 질문이 있죠.
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기말고사 시즌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김기현 당대표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전당대회 때 왜 자기가 당대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지지율을 보면 30% 중반대입니다. 그럼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당대표가 실패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문제는 좀 그 부족하다. 100일이 네. 권력이 제일 집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최고위의 막말 논란 그러면서 도대체 당대표가 누군지 그리고 당대표가 있기는 한지 네. 당내의 리더십이 대표 리더십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를 무서워하거나 영이 쓰거나 네. 그 중심으로 모여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여준 게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저도 또 평가가 점수를 굳이 다르시겠지만. 준다면은 네. 한 70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낙제점을 주기에는 아직도 이른 시간이고 그다음에 네. 그렇다고 80점 이상을 주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당의 지지도라든가 대표가 됐으면 당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당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조금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서 70점을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그 명과 암,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장시간에 있었던 그 대표 고리 체제 혹은 뭐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비대위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켰다는 점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취임한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들의 약간의 설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큰 자금 없이 끌고 왔다는 것 하나는 제가 또 평가하겠고 또 하나는 뭐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이른바 청년 세대를 소구하는 그런 좋은 정책, 민생 정책도 조금 대표적으로 좀 정착시킨 거는 저는 그건 잘했다고 좀 약간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네. 중요한 건 저는 그겁니다. 정당은 국민의 민심을 먹고 사는 데입니다. 예.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선택을 먹고 사는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당이 대통령의 뜻에 부응하느라고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 당대표 거기서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비대위 체제로 인한 어떤 그런 갈등과 소란을 좀 잠식하는 데는 그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 좀 역동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간혹 대통령의 어떤 철학 혹은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정책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전달하는 퍼포먼스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 전에는 너무 또 시끄러웠잖아요. 너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사선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300일이라는 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인데 100일은 그러면 안정에 투입됐던 시간이라면은 300일은 정말 중도의 선택,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전 당대표가 앞장서 보여줘야지 자 우리 조용히 가는 것만 능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당대표가 후반전에서는 조금 피해야 될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가 공약이 당 지지율 55%였던가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총선은 300일밖에 또 남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 대표 체제에서 내년 총선 이렇게 뭐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영남 의원님? 우선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2016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7년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국민의힘 그 전신인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소위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그렇게 눈여겨보는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수혈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난 2020년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죠. 정당은 사실은 사무실 임대보증금하고 전화기 몇 대 빼면 있는 거라고는 인적 자산이 전부인 조직이거든요. 사람이 전부인 조직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는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 개발, 뭐 이게 인재영입과도 맞물리는 절차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참 뼈아픈 그 실패를 겪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완비해서 승리하는 집권 여당이 되길 저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가 여태 보여준 게 없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도 보여준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대표 모두가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거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두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물론 아시겠지만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와서 이게 결국에는 뭐 지지층들로부터도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민의 민심은 정치권, 뭐 대통령이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여당 대표가 됐든 겸허하게 수용하고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저런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지지율, 지지라고 하기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또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바뀌는 모습, 저희가 혁신위를 만든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대변인, 당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쭉 보면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너무 많은 수사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뭐 과도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고 이렇게 비판할 정도의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유독 민주당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떤 부정평가에 들어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정평가가 높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김기현 대표도 한마디 할까요? 하시면 타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험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 집권당 대표시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기승전 민주당 공격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100일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단 하루도 안 빼고 공격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경제와 민생을 좀 챙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리 국민들 8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이런 여론을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한 대로 정당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여론을 받아가지고 용산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좀 바뀔 수 있도록 국정 기조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100일 넘었으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총선까지 이제 300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300일 시점에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지역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의 121석,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253곳 중에 절반 가까운 곳이 이 수도권인데 현재로서는 김영남 의원님, 이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등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거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점이죠. 근데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호남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수도권에서 이기는 당이 총선을 이기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당 지도부에 수도권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로 승리가 갈릴 수 있는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을 누가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니 물론 정치 경험이 많고 선수도 오래된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수도권 선거와 영남 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선거가 아니에요. 영남 선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천까지가 선거고 네. 공천된 다음부터 선거까지는 그냥 의례 행사입니다만 수도권 선거는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도 중요하고 수도권 총선 전략에 있어서 수도권 선거를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총선 대응팀을 꾸려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여론조사상 밀리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여론조사를 뒤집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교수님, 사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때 당시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보면 다음 선거가 대체적으로 심판론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흐름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내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혁신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반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는 거 이게 지금 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거대 양당의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제3신당 또는 제3세력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필요성은 차고 넘치거든요. 지금 거대 양당 참 보기 불편하다. 좀 새로운 세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이끌어갈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거대 양당 내에서 누가 새로운 인물을 더 많이 발굴해내느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음 총선의 어떤 격차, 승패, 의석수 이거를 가르는 최대의 어떤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입 경쟁, 혁신 경쟁 이게 결국은 총선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권 소식과는 달리 요즘에는 좀처럼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훈훈한 장면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도 없었고 야유도 없었고 대신에 여야 의원들의 기립 박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했던 장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면서 이렇게 품격 높은 그 수준의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차분한 톤으로 얘기해도 저렇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지 않아도 차분한 톤의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거기에 담긴 컨텐츠와 울림이 중요한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호의를 잘 소환해서 우리 사회가 호의라는 물고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지만 그것이 수족관이라든가 어항을 뛰어넘어서 나갈 때는 거대한 물고기가 될 수가 있어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헤엄칠 수 있다는 사실도 또 알았죠. 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 이런 또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분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소환해줬던 정말 감동 깊은 연설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몸으로 겪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연설로 이렇게 체화될 때 얼마나 많은 감동들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했던 연설 같아서 저 연설을 기점으로 좀 우리 정치 문화도 좀 달라졌기를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 김혜지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려 했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제고, 그 어떤 메시지의 진정성이 이번에 이런 좋은 연설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를 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4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 저런 김혜지 의원 같이 각계각층의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넓히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논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이것들을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김혜지 의원 뒤늦게 들린 거예요. 예. 안타깝고 앞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논의가 더 정치권에서 있을 텐데 김혜지 의원과 같이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비례대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내년 총선에 새로 국회에 입성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 21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 국회마다 그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역대 최악의 국회다. 그게 18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21대 국회는 누가 봐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그 뭐랄까요?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얘기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지도부도 잘 해야 되고 물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사람도 더 연마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의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한민수 김혜지 의원 뭐 저도 울림 있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국회라는 데가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정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말로 하는 경쟁,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눈살을 우리 국민들이 찌푸리시는 거는 그게 도가 지나치고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화들을 내시기 때문에 지금도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얘기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훈훈한 얘기 하나 조금 더 해볼까요? 네. 혹시 차윤아 앵커 제 넥타이 색깔 어떻습니까? 보라색으로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오늘이 이 BTS의 데뷔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30만 명이나 몰린다고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잘 끝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BTS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맹활약을 아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의 주어져